그게 그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채취는 동물이면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페로몬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동물은 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떤 학도 어디서 연구를 했더만 인류 중에 가장 채취가 적은 인류 그 코리안이야. 코리안에게 그 유전자가 없대요. 채취 유전자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채취가 약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코리안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국 사람한테 뭐 마늘 냄새 나는가 김치 냄새 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이런 유전자 새끼가 요새 찢어버려 이렇게. 이게 유전자를 조사했나 봐요. 했더니 한국 사람이 깔끔하대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깔끔한 건 동이 위지전에도 나와요. 그래요? 중국인들이 기록한 한국 사람들. 거기에 2000년 전 기록에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좋아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흰 티에 청바지.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좋아하고 씻기를 좋아한다. 2000년 전 기록부터. 네.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는 깔끔한 걸로. 네. 깔끔한 걸로.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끼리 즐거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교재가 없어요. 내가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쉬는 날이라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네. 녀석들. 자, 오늘은 보조 자료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짜잔. 네. 아이고. 자, 오늘은 요거. 콜스로는 몇 번이다? 7인가? 콜스로는 7인데 거기 이제 몇몇의 문제를 수록해 놓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입시에서 나오는 건 그 정면에 딱 보이는 거 있죠. 이게 교재에 딱 정면에 나오는 거 요거 상도표. 이게 입시에서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입시에서 나오는 상도표는 절대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이게 상도표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스 7은 그냥 뭐 상도표 포함하야 그냥 순물질의 상태 변화, 이 일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도표까지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저번 시간까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표면 장력하고 수소 결합이었죠. 그러니까 순물질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 중에 아주 특별한 상호작용인 그 수소 결합 그리고 표면 장력 현상 이런 것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순물질들이 상태가 변해. 뭐 기체로 있다가 액체로 있다가 고체로 있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상태 변화가 사실은 성분들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긴 하겠죠. 이 순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처음 뭐라고 해볼 거냐면 이거 한번 해볼까? 어디 갔지? 뭘 해볼까? 뭐 다들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 그렇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 콜스 7이니까 뭐부터 해볼까? 콜스 7에서 1 해가지고는 상평형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평형. 자, 상평형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증기압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항상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순물질에 대한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다른 성분들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한 성분이 순물질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증기압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일, 증발 과정. 증발을 영어로 vaporization 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보통 VAP라고 많이 쓰는데, 증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 성분이 기체 성분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때 이 증발 과정에 대해서 이 증기압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돼. 그새 A 가스의 부분압을 A 리퀴드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겠죠? 그럼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우선 첫 번째 1, 닫힌 그릇. 요거 안 중요할 것 같지? 굉장히 중요해. 이따 내가 뭐 하나 퀴즈 하나 던질 텐데 이거 답 못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아. 근데 이게 닫힌 그릇, 닫힌 그릇. 닫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그 설정된 그릇 안에 내용물이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그리고 뭐 더 추가할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따 여기서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잔, 자, 밀폐된 그릇. 여기에 A 리퀴드 그리고 A 가스가 짜잔 이렇게 공존한다고 치자. 그럼 사실 액체는 눈에 인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뭐 흔들면 뭐 찰랑찰랑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빈 공간이지, 사람 눈에는. 빈 공간인데 그 공간에 뭔가 분자 일부가 채워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닫힌 그릇 속에서 A 리퀴드하고 A 가스가 공존을 할 때, 이때 있을 때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 반드시 두 상태의 공존. 공존이 뭐야? 같이 있는 게 공존이지.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예를 들면 이게 액체가 물이라고 할 때 물을 가득 채웠어. 가득. 끝까지 다. 그럼 그때는 액체만 있는 거지. 그럼 그런 경우는 증기압이 정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물을 잡는데 너무 조금 잡았어. 너무 조금 잡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서 전부 다 기체가 됐어. 그때도 증기압의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증기압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두 상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공존의 증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공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존의 증거. 포함? 공존의 증거. 되게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공존하는 거지, 뭐, 그걸 무슨 증거를, 이상한데. 공존이라는 현상의 객관적 표현.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바로 공존의 어떤 표현은 이겁니다. 상경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존하지 않는 겁니다. 공존한다,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한다고 하면 무조건 상경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경계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버르버르버르버 여기. 이걸 상경계라고 하죠. 이거요? 네네네. 요거.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액체다, 여기까지는 기체다, 이게 액체다, 기체다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상경계라고 하는데 이 놀랍게도 상경계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서로 다른 상태 사이를 구분합니다 하는 시각적인 면이에요. 면. 뭐 영어로 쓰면 face가 될까요? 상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희한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팥빵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 이게 밀가루 빵 부분하고 팥 안고하고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물으면 어디까지는 밀가루 빵이다, 어디까지는 팥이다,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럼 당연히 밀가루 빵 부분 손으로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있죠. 팥 안고도 손으로 만질 수 있죠. 그런데 둘 사이를 경계지는 어떤 면이 있다는 게 눈으로 인식은 되지만 그 면을 만질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리적인 어떤 상태를 정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증기압이 정의되려면 상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상평형이 뭘까요? 상평형. 뭐를 상평형이라고 할까요? 기화랑 응결 속도가 같을 때. 뭘 상평형이라고 하냐면 바로 증발하고 응축하는 이 속도가 같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좋아요. 네. 좋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해볼까요? 세련되다기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상평형의 정의. 뭐를 상평형이라고 하느냐? 상태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내용들을 배워서 뭐 증발 속도다, 응축 속도다, 그게 균형을 이룬다, 뭐라 더 좋은데, 그것보다 더 단순하게 상평형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까 수빈이가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바로 저기에 있는 상경계가 일정할 때예요.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그걸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증발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면 상경계가 아래로 쭉 내려오겠죠. 혹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응축이 더 강화되었다면 상경계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경계가 들락날락하는 이런 경우는 상평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상경계가 가속 운동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게 상평형이에요. 또 사실은 엄밀히 하기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상경계가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또 상평형이에요. 엄밀하게는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근데 상경계가 가속으로 움직일 때는 상평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구분하면 물리학적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상경계 가만히 있을 때 상평형, 알겠죠? 상평형.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PA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A 가스의 부분합이죠. 그런데 이 A 가스의 부분합을 동시에 뭐라 하기도 한다? A 리퀴드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그릇에서 공존하는데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때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쓴 이 표현은 퓨어 순물질의 경우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내가 이제 백설표 표시를 쓴 겁니다. 자, 그럼 이 증기압을 꼭 증발 과정에서만 정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승화 과정입니다. 승화. 혹시 승화를 영어로?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블리메이션. 그래서 영어 단어에 그 뭐 지문 같은 거 읽다 보면 서블라임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직역하면 승화된이란 뜻이죠. 승화된. 승화된. 의 뜻이 뭘까요? 바로 고귀한이라는 뜻입니다. 승화가 왜 고귀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말로도요, 우리말로도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의 희생은 무슨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의 희생은, 예를 들면은 어떤, 그의 희생은 어디 무슨 발전에 승화되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영어의 서블라임이 승화된 고귀한이라는 뜻인데 왜 저게 고귀한 거냐면 승화가 되면 그게 상태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솔리드가. 그러면 솔리드는 사실은 물질 아래는 대표적인 물질 체계잖아요. 솔리드, 고체라는 게. 그런데 기체가 되는 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신의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즉 승화가 돼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신의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승화된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고귀한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표현인 거죠. 하여튼 그러다. 아시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고체가 기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승화인데 여기에서도 증기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요. 그러니까 역시나 닫힌 그릇에 A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는 액체와 다르게 이렇게 구석탱이 이렇게 쌓아둘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닫힌 그릇에서도 짜잔 삼경계는 나타날 거고요. 이 삼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 내부의 증기압도 일정하게 내부의 부분압도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걸 증기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만 증기압이 있는 게 아니라 고체도 증기압이 있습니다. 요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고다음 여기 씌울게요. 네. 슉, 슉. 짜잔. 그 다음 1.2 증기압의 정의. 자, 증기압에 대한 당연히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순물질의 증기압에 대한 온도의 영향. 자, 역시나 순물질인데 아무래도 그 증기압이 고체, 액체 다 정의가 되지만 아무래도 증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흔한 상황이 고체에서의 증발이에요, 액체에서의 증발이에요. 아무래도 액체의 증발이니까 예로 들 물질을 액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기화가 되는 증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 짜잔 자 증기압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조건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닫힌 그릇에 공존의 삼경계까지 있고요. 그리고 상평형입니다. 이때 여기서의 짜잔 현재 온도를 T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현재 증기압을 P1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가열등을 해서 온도를 증가시켰다고 치자. 그러면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자자잔 해서 이렇게 상경계가 위치가 바뀝니다. 무조건이에요. 온도가 변하면. 그래서 그때 온도를 T2, 그때 증기압을 P2 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두 개를 더 그릴 거예요. 하나, 왁구를 이제 그려놓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할 것. 자, 여기 줄게요. 네. 자, 1.2의 첫 번째 1. 바로 P1과 P2 그리고 T1과 T2. 당연히 온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T1에 비해서는 T2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 증기압이 어떻게 되나?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비율이 따로 있잖아요. 뭐 어떻게 쓰더라? 하여튼 어떻게 쓰죠? 어떻게 쓰더라? 화살표 있고 두 개. 아, 화살표 이거 그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기압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면 무조건 온도가 증가된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단 하나의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솔리드 마찬가지인데 뭐 액체는 더더욱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역으로 온도를 증가시키면 무조건 증기압이 증가해요.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이게 순물질이라고 하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순물질에서는 이 액체가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순물질이 아니어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 그 변하는 패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순물질이 아닌 경우는 온도가 증가했을 때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이상한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호단물에서도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증가하는 게 보통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조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뭐 여하튼 자, anyway.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무조건 증가하는데 그래서 온도를 더 올려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상경계가 내려오면서 더 많은 액체가 더 많은 증기가 되기 마련인데 온도를 올렸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경계는 또 위치 변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A 가스의 부분압을 P 백설표 그리고 그때 온도를 TB 백설표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또 다른 표기를 하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때 P 백설표가 1atm 이 된다면 그때의
온도 TB 백설표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백설표 표시는 순물질이라는 뜻에서 온 거고요. B 표시는 보일링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첫 번째 1.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끓는 버블이 올라오는 거죠? 오, 맞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막말로 이거 물, 일기압 일때 상식적인 보일링이라고 하는 게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죠? 얘들 기압이니까 어. 물질을 뚫고 가야 버러버러 상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인 겁니다. 좋아요. 상평형. 네. 왜냐하면 증기압이 정의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증기압이 정의가 된다는 게 닫힌 그릇에 공존하고 상평형에 존재해야 증기압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쵸. 즉 증기압을 이런 상태로 정의했기 때문에 증기압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부글부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글부글 하는 건 상경계가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분리축 운동. 가속 운동하는 거죠. 좋아요. 그때는 상평형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 100도씨 부글부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에너지가 추가 에너지? 저 온도를 넘어섰을 때 아예 100도씨인데 네. 여기서는 부글부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물에다가 끓여서 100도씨가 되면 부글부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왜냐면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액체 안에 있는 온도가 한 1.001 기압 이렇게 돼가지고 뚫고 1.000 이렇게 좀 그렇게 그래? 왜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서 이렇게 자 뭘까요 이거?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내가 아까 이거 증기압 얘기할 때 닫혀 있다 이 얘기를 되게 강조했었죠. 네. 이게 닫혀 있다 열려 있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증기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닫힌 그릇에서 측정이 된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대부분의 그 물질들이나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열린 그릇에서 보통 관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 닫혀 있으면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닫혀 있으면 라면을 못 끓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릇은 열린 그릇이기 때문에 닫힌 그릇에서 측정된 이런 사실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것과 물리학적으로 정의되고 측정되는 상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그 차이를 항상 인식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열을 가해서 액체 속에서 이제 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화가 되면 열린 그릇이면요. 기화가 돼 나와도 대기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기포가 퐁 생기면 밀도가 기체는 낮기 때문에 중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는 위쪽의 대기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니까 그냥 물속에서 생긴 기포가 위쪽으로 뿌르륵 하고 치솟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일링이라고 하는 거죠. 열린 그릇에서. 그런데 닫힌 그릇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기포가 뽕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뽕 만들어지면
내부 기포가 생기는 만큼 여기 액체상 부피도 커지겠죠. 그러면 기체상 부피가 압축이 되겠죠. 그럼 요 내부가 일기압보다 커지게 돼요. 그럼 얘가 다시 얘를 밟아요. 그러면 터졌던 기포가 다시 찌그러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터지려고 하면 위에서 그만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는? 닫힌 그릇에서는. 그래서 닫힌 그릇에서는 상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고요해지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물에 110도씨여도요 부글부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10도씨였죠 봐야 얘가 상경기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평형을 이룰 뿐인 거지, 부글부글한 일은 닫힌 그릇에서 상평형에 도달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글부글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열린 그릇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온도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짜잔. 그럼 이때 여기서 갑자기 이 내부가 갑자기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조건과 그럴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뿌옇게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온도를 TC라고 하는데 온도 TC 이상에서 갑자기 뿌옇게 변하는데 이게 딱 육안으로 보면 안개나 구름처럼 생겼습니다. 즉 여기가 진짜 무슨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얘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뿌얘진 건 안개일까요? 안개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안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안개가 아니죠?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작은 액체가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 나도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뿌얘지는데 눈으로 보면 진짜 안개 낀 거랑 똑같아요. 겉에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겉에만. 아니에요. 겉에. 겉은 다른데 속은 다 같다 뭐 이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이게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게 다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이게 내가 남을 바라볼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남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의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볼 때는 남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차를 알겠어요? 네. 되게 좋은 마음가짐.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요. 이게 비슷한데 완전 다르게 생각해요. 비슷한데 완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보잖아요? 그럼 보이는 그대로 그냥 너는 그런 놈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누가 남이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럼 평가하면 사실 난 안 그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남이 평가하는 나가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요. 내가 남을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서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뭐다? 눈에 보이는 게 때로는 전부 다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근데 이제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걸 가지고 모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결국 이거를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계속 반성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할 때는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다인 거야.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가짐을 항상 잘 이렇게 정돈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보이는 게 다예요. 안개 같다니까? 근데 왜 안개가 아니냐는 거지. 안개 같은데 왜 안개는 아니냐는 거지. 또 같은 얘기인데 얘는 열린 그릇에서 만들어지는 게 안개와 구름이죠. 이게 우리 대기가 닫혀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개와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린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지금 철저하게 닫힌 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렇다고 해서 안개나 구름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안개나 구름은 아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혹시 이런 말 압니까? 오리무중? 이거를 보통 쓰면 오리오리 꽥꽥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꽥꽥 오리 그게 아니고 이게 동양의 거리 단위 중에 리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대략 몇 킬로? 30분 걸을 거리인데. 네, 한 4km. 4km. 그러니까 보통 한 1시간에 30분 정도. 1시간에 30분 정도. 그래서 4km. 오리니까 4 곱하기 5 하면은 20km죠. 네, 굉장히 먼 거리를 오리면은 나를 중심으로 반경 20km의 영역을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넓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영역인데 이 무자가 뭐예요? 무? 안개. 없을 무가 아니고 안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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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개는 아닌데 안개처럼 생겨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비유를 쓰는 건데 나를 중심으로 반경 20km 안이 전부 다 안개 속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뜻하는 한자 성어가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는 바로 형태 구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도 제대로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강원도에 산길에 운전하다가 안개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운전 안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안 해봤구나. 이게 이제 강원도 쪽으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다가 보면 강원도 쪽에 이게 기상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산골이니까. 그러다 보면 맑았던 날인데 갑자기 어느 터널을 통과해 나오자마자 새하얗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앞이고 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겨우 뭐만 보이냐면 한 앞에 있는 차가 깜빡깜빡하는 비상 경고등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럼 이게 이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지 저기 산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다 시속 5km로 가요. 그리고 전전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나니까요. 그런 상황. 그러면 그렇게 안개가 심하게 껴버리면 이게 차선이 있는지 가드레일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앞에 차가 더 있는지 안 보인다고 했죠? 그걸 화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화학 전문 용어로? 보르보르보르보? 상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상태에서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증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진짜로 무슨 해리포터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뿅 하고 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소에 볼 수 있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 실존하는 현상인데 첫 번째 닫힌 그릇이어야 되고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고온이고 상당히 고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소에 잘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온과 엄청난 고압이 닫힌 그릇 속에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물이고 이건 수증기인데 갑자기 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팍 변해버리는 거야. 무슨 영화 특수효과처럼. 그러면 잘 봐. 상경계가 없어진 거야. 그럼 얘는 물이에요? 수증기예요? 그렇지. 상경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얍. 바로 세 번째의 1, 2, 2의 3. 얘는 액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체도 아닌 거예요. 상경계라는 게 있을 때만 액체다 기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기체다 액체다 고체다 구분이 되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뭣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초임계 유체.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의 이온입니다. 이온이 기체로 존재하는 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원래 뭐시기냐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온은 기체로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온이 기체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건이 어디예요? 이온이 기체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건. 우리 맨날 봐요. 맨날 봐요? 없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없으면 다 죽어요? 이온이 기체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상태. 이온이 기체로 대표적인 상태. 그게 별이에요. 별. 태양이에요, 태양. 그렇네요. 거기에 이제 수소가 핵융합하기 전에 이미 이제 거기 별 온도가 이제 뭐 평균 8,000도 뭐 10,000도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온화가 돼서 그 태양에는 핵융합하기 전에 수소의 그 자유전자하고 수소 원자핵이 이온화가 된 상태로 막 자유롭게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미니멈 온도가 1000켈빈 이상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혹시 학교에 ICP라는 기계가 있죠. 네. 그게 온도를 한 10,000켈빈에서 20,000켈빈 정도로 올려주는 장치예요. 그럼 이제 기체가 이온화가 되면서 이온 기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유도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러니까 교류자기장을 걸어주면 이온끼리 마찰이 생기면서 온도가 아주 올라가. 뭐 그런 거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건 플라즈마는 아니고요. 초임계 유체라는 새로운 상태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저 뿌연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뿌연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안개 알죠? 안개. 네. 안개도 옅은 안개가 있고 진한 안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양이 많으면 뿌연 게 진짜 완전 새뿌연 수도 있고요. 약간 흐릿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실험 초기
용기 내 물질량이 많을수록 더 진한 초임계 유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그냥 이게 물이라고 수증기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실험할 때 이 물을 너무 조금 잡은 거야. 조금 잡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조금 잡아가지고 온도를 올렸더니 물이 증발을 다 해버려가지고는 이쪽으로 오기도 전에 여기 물이 다 말라붙어 버렸어. 그런 경우는 온도를 올려봤자 뿌얘질까 안 뿌얘질까? 안 뿌얘져요. 안 뿌얘져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물의 양을 충분히 많이 잡은 거야. 많이 잡았더니 온도를 올려서 상경기가 내려와 가지고는 TC라는 온도에 돌입하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많은 물이 남아 있었어. 그러면 TC에 도달하게 되면 새뿌얘지는 거야. 근데 TC에 도달하는 순간 응. 저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 네, 갑자기 팡 사라져요. 팡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팡 했을 때 이 뿌연 정도가 훨씬 더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그 경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너무 조금 잡아가지고 저 가기도 전에 다 말라붙어 버린 것과 아주 많이 잡아가지고 도달하기 전에도 여전히 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의 어떤 중간의 어떤 영역에선 물의 양을 적당히 딱 잡아놓으면 이 온도에 도달을 했을 때 이게 상경계가 낮아지면서 액체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건지 이 온도에 도달해서 초임계 유체가 되면서 그 상경계가 없어진 건지 그 경계에 딱 적당한 그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만들어진 초임계 유체는 진하겠어, 옅겠어? 엄청 있죠.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옅은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 순간의 내부 압력 PC를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온도는 TC, 이 TC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TC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PC 이상의 조건에서 뭐가 관찰된다? 저 초임계 유체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압력이고 여기 이제 온도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딱 자르면 이때 온도는 TC, 이때 압력은 PC가 동시에 이상인 이 구간에서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더 낮거나 압력이 더 낮으면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H2O의 경우 이 온도가 H2O의 경우 압력이 H2O라고 하면 이게 218기압이고 온도가 300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닫힌 그릇을 찾아서
거기에 물을 넣고 굳이 밥을 할 것도 아닌데 300도씨까지 올리고 압력밥솥인데 200기압까지 견디는 압력밥솥을 굳이 만들어서 이 실험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평소에 이걸 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경험이 우리는 보통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제작된 실험 용기에서만 이런 실험을 하는 특수한 몇몇의 사람들만 관찰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여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걸, 그렇게 되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아마 이 내부에서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상태들이 이상하게 엉겨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 순간 빛을 살랑하는 방식 혹은 굴절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덕에 사람 눈에 희한하게 보일 텐데 이 인간의 시각이 빛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물질이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된 것이 없어서 왜 하필 저런 특수한 조건에서 저런 희뿌연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상만 알려져 있을 뿐 그것에 대한 물리적인 모델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놀라웠게도 100도씨에서 물이 끓죠.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것에 대한 물리학적 모델링이 언제 처음 나왔게요? 물이 있으면 열을 가하면 물 분자가 움직이다가 100도씨가 되면 확 기화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적 모델링 이 최초 나온 게 2010년입니다. 즉 인간은 좆도 아닌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화성 가서 살 거예요 뭐 이런 개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끓는 것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 못했습니다. 2010년이 돼서야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갖다 주세요. 네. 이 배터리. 배터리 때문에 쉬어야 되겠네.